13세기 몽골 제국의 기병대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건설한 이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죠.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유럽을 떨게 했고 중동을 무릎 꿇렸으며 동아시아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1231년 그 칼날은 고려를 향했습니다. 28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침공. 몽골 제국은 작은 반도 국가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버텼지만 결국 몽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했죠. 그로부터 800년이 흐른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어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4분의 1이 한국 브랜드입니다. 도심 곳곳에 현대와 기아 로고가 보이고 삼성과 LG 매장이 즐비합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취업을 꿈꿉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외모가 닮았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끈기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제국의 후손들이 왜 21세기에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몽골 곳곳에 세워진 한국의 흔적들,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분 동안 몽골과 한국의 놀라운 관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한국 자동차, 몽골 젊은이들의 한국 열풍, 한국 기업들이 몽골 인프라에 남긴 발자국,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 뒤에 숨은 진짜 이유까지. 칼로 정복했던 과거와 기술과 문화로 존중받는 현재. 이 극적인 역전의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몽골의 새로운 관문 칭기즈칸 국제공항이 문을 연 것입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협력의 상징이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무려 12년간 몽골 공항 운영 직원 5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공항 이전 절차, 관제 운영, 위기 관리까지 인천공항이 2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전수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몽골 민간항공청 부청장을 포함한 38명의 핵심 인력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0일간 집중교육을 받았죠. 2001년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대이동, 2018년 J터미널 개장 때의 성공 사례들, 이 모든 경험이 몽골의 새 공항 개항 준비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울란바토르 신공항에 최적화된 관제 운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몽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공항 하나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몽골의 하늘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전역에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첨단 관측 장비들이 몽골의 광활한 초원 곳곳에 설치되었죠. 이전까지 몽골 기상청은 관측 공백 지역이 너무 많아 정확한 예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유목민들은 갑작스런 눈보라로 가축을 잃기 일쑤였고 항공기 운항도 위험천만했죠. 한국의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시간 기상 데이터 수집, 기후변화 대응, 재해,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사업 효과가 너무 좋아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에 이어 몽골은 한국 기상 기술의 4번째 수혜국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1991년 몽골과 수교한 이후 2021년까지 30년간 총 5억 달러 이상을 몽골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몽골이 받은 전체 원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원 방식입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는 70% 이상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집중됩니다.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몽골 초원의 겨울은 가혹합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 최저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석탄 난방에 의존하던 몽골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세계보건기구는 울란바토르를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624만 달러를 투입해 취약계층 공공시설의 LPG 난방 전환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난방시설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LPG 유통 기반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죠. 안전한 저장시설,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까지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에너지 인프라 관리 경험이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몽골 정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국의 지원은 다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중국은 큰 건물을 짓고 떠나지만 한국은 우리가 그 건물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로 거대한 인프라를 짓고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지만 운영은 중국 기업이 맡습니다. 몽골은 빚만 남고 기술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의 영향력에 기대지만 낡은 기술과 부실한 사후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몽골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설계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가르치고 몽골 인력은 직접 운영합니다. 기술 이전이 핵심이고 지속 가능성이 목표입니다. 조건 없는 지원, 투명한 계약, 이것이 몽골인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어디를 가든 한국 기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이들이 지은 건물과 도로가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디지털 의료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한국의 IT 기술이 있습니다. 2023년 몽골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며칠씩 걸리던 것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해결됩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대면 행정이 투명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서류 위조가 불가능해지고 뇌물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몽골 공무원들은 한국으로 연수를 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디지털정부국에서 한국의 행정혁신을 배웁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자국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고 적용합니다. 한국이 30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시스템을 몽골은 단 몇 년 만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몽골은 한국 ODA 수원국 중 12위를 차지합니다. 규모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1인당 수혜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몽골을 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원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몽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항, 기상 시스템, 난방 인프라, 전자정부, 이 모든 것이 몽골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칼로 정복한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지식으로 서로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몽골 초원 한가운데 세워진 한국의 기술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800년 전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관계의 증거입니다. 울란바토르 아침, 출근 시간의 거리를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한국 브랜드 로고가 붙은 차량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현대 아반떼, 기아 소렌토, 현대 산타페, 기아 스포티지, 거리를 달리는 차량 4대 중 1대가 한국차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몽골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액 기준 4위를 차지합니다.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3,787만 달러 규모죠. 하지만 국가별 점유율로 보면 한국은 25.8%로 당당히 2위입니다. 1위는 일본으로 65.4%를 차지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차 수입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반전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1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몽골 정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이었죠. 낡은 택시들이 검은 매연을 뿜으며 도심을 누볐고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대기오염 감소 및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택시 차량 공급 사업자를 공개 입찰했죠. 일본차, 중국차, 유럽차, 많은 업체들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현대차는 울란바토르시와 계약을 맺고 1200대의 아반떼 택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6500여 대의 택시 중 회사 택시 전량과 개인 택시 85%를 한국차가 점령한 것입니다. 택시기사 모집 공고가 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고 경쟁률은 7.5대 1을 기록했죠. 왜 이렇게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차 택시 기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신뢰성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차, 10년을 타도 큰 고장 없이 버티는 차, 부품값이 저렴하고 정비가 쉬운 차, 한국차는 몽골의 가혹한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지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현대차는 몽골에서 583대를 판매했습니다. 도요타 524대, 닛산 185대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차를 팔고 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정비소도 부족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차의 성능은 좋지만 AS가 불안하다며 일본차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차의 몽골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몽골과 경제동 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일본 중고차는 몽골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차는 밀려났죠. 그런데 2021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일본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줄어들자 중고차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둘째, 몽골 정부가 오른쪽 핸들 차량 수입 제한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우측 통행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고차는 모두 왼쪽 핸들이죠.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검토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대와 기아가 몽골 전역의 대리점과 딜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부품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비센터를 열었죠. AS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몽골인들은 다시 한국차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차 수입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국가별 점유율 2위를 회복했습니다.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의 분석입니다. 일본 중고차 가격 상승과 오른쪽 핸들 제한 논의, 그리고 현대 기아의 AS 네트워크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몽골인들은 차량 구매 시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차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죠. 몽골의 겨울은 지옥입니다. 1월 평균 기온 영하 25도,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 도구입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몽골 택시 기사 바트볼드 씨의 증언입니다. 일본 차도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영하 35도에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한국 차는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겨울을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고장나도 부품이 빨리 옵니다. 일본 차는 부품 올 때까지 일주일, 한국 차는 이틀이면 됩니다. 몽골 자동차 시장은 특이합니다. 전체 차량의 80%가 중고차입니다. 신차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구성과 유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년 넘게 타도 버티는 차, 부품값이 저렴한 차, 정비가 쉬운 차, 이것이 몽골인들이 원하는 차입니다. 한국 차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현대 아반떼는 몽골에서 15년 이상 된 차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초원의 험한 길을 누비는 유목민들의 애마가 되었죠. 2024년 현재 울란바토르 거리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로고가 도심 곳곳에서 빛납니다. 정비소마다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고 부품 가게에는 한국제 부품들이 가득합니다.
몽골 정부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했죠. 이것은 한국차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이들 전기차가 몽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와 기아는 이미 극한 환경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한국의 혹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을 몽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현대 대리점 매니저 에르덴 씨의 말입니다. 한국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집니다. 이것이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0년 한국차 수입액 400만 달러, 2021년 600만 달러, 2023년 3,787만 달러, 3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몽골 도로를 달리는 한국차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혹한을 이기는 기술력의 증명이자 신뢰로 쌓아올린 관계의 상징입니다. 800년 전 몽골 기병이 달렸던 그 초원 위를 이제 한국차가 달립니다. 2024년 11월 울란바토르 관세청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의 차영환 대표가 몽골 관세청 렉지부 오트건자르갈 청장을 만났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통관 시스템 고도화였죠.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16년 전 한국이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몽골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KTNET는 몽골에 CAIS라는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몽골 관세청은 모든 화물을 실물 검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국경을 넘으려면 며칠이 걸렸죠. 서류 심사만으로 통관되는 경우는 전체의 5%도 안 됐습니다. KTNET가 구축한 시스템은 몽골 무역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전자 서류 제출, 자동 위험도 분석, 데이터베이스 통합, 통관 시간이 3일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몽골 무역업자들은 처음으로 예측 가능한 물류를 경험했죠. 하지만 시스템은 낡아갔습니다. 16년이 지난 2024년 몽골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AI가 불법 화물을 선별하고 일반 화물은 실물 검사 없이 빠르게 통과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5%인 신속 통관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차영환 대표의 말입니다. 몽골 관세청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투명하고 신속한 관세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 몽골 무역 기업들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전자통관만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KT는 몽골 정부와 국가 디지털 전환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몽골은 디지털 몽골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전하고 지방까지 광 케이블을 연결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몽골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한국과는 0.31점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몽골이 배울 대상은 명확했죠. 2023년 2월 KT그룹 대표단이 한국에서 몽골 정부를 만났습니다. 7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협력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국에 요청한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방 디지털 인프라 확대, 사이버 보안 체계 수립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걸 해봤습니다. 전자정부 순위 세계 2위, 온라인 참여 지수 세계 1위, 정부24, 민원 24시, 홈택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쓰는 이 시스템들을 몽골은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 했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몽골 정부는 전자정부 국가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부 업무 효율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파트너였습니다. 2022년 세계은행은 몽골에 4,0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공공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였죠.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E-프라번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몽골 지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5개년 계획이었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제주까지 광 케이블을 깔았는지, 어떻게 산골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했는지, 몽골은 한국의 20년 경험을 압축해서 배웠습니다. 의료 분야는 더 놀라웠습니다. 몽골은 인구 300만 명이 한반도 7.4배 넓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의사의 40%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돼 있죠. 1만 명당 의사 수, 울란바토르 44.6명, 지방 22.1명, 격차가 컸습니다. 2016년 7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가 만났습니다. 주제는 ICT 기반 원격 의료 협력이었죠.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원격 의료로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은 한국의 해외 유치 환자 수 6위 국가였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1만 2,522명이 한국에서 치료받았고 진료 수입은 279억 원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국 후 사후 관리가 안 됐습니다. 서울성 모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몽골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원격 의료센터를 세웠죠. 몽골 모자병원 내에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의사와 몽골 환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인천 세종병원의 사례는 더 감동적입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몽골 선천성 심장병 환자 2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해줬습니다. 2012년부터는 몽골 한병원, 모자병원, 중앙철 도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죠. 2014년에는 몽골 보건부와 직접 협약했습니다. 보건 인력 교류, 의료 인력 양성, 의료기술 정보 교류, 심혈관 질환 및 응급의료 체계 발전까지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몽골 국립 제3중앙병원 볼드바타르 진료부원장이 인천 세종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혈관 촬영실, 수술실, 영상의학팀을 견학했죠. 심장이식 시스템을 배우고 정부 차원의 의료 시스템을 논의했습니다. 볼드바타르 부원장의 말입니다. 수많은 몽골 국민과 의료진이 오래도록 세종병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의 뛰어난 심장치료 역량을 배우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 연수를 시행하는 등 교류를 펼칠 것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도 한국 기술이 바꿨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몽골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KY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이었죠. 몽골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교통경찰청과 국가도로교통센터에 디지털 교통사고조사 분석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사고기록 추출 장비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지 크래시였습니다. 이전까지 몽골은 사고 현장을 수작업으로 기록했습니다. 자로 거리를 재고 종이에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었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았고 분석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한국 장비가 들어온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3D 시뮬레이션으로 사고를 재현하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됐죠.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첨단 기자재를 통한 디지털 교통사고 분석 체계가 정착되면 몽골의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전자통관 시스템 16년간 몽골 무역을 떠받쳤고 한국전자정부 노하우, 몽골 행정을 바꾸고 있고 한국의료기술 250명의 몽골 어린이 생명을 살렸고 한국교통안전 시스템, 몽골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일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몽골 공무원이 컴퓨터로 민원을 처리하고 몽골 의사가 화상으로 한국 의사와 상담하고 몽골 경찰이 디지털 장비로 사고를 분석하는 이 모든 풍경, 그 뒤에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역사적인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솔롱고 1단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이었죠.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로 5억 달러를 지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약 6,700억 원이 몽골 초원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짓기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수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생존 프로젝트였죠. 울란바토르는 기이한 도시입니다. 50만 명을 위해 설계된 도시에 1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토의 0.3%에 국민의 절반이 몰려있죠. 최근 30년간 유목민 60만 명이 울란바토르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게르촌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기준 22만 가구가 게르에서 살고 있었죠.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게르촌에는 상하수도가 없고 난방시설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석탄을 뗐습니다. 영하 40도의 겨울을 버티려면 하루 종일 석탄을 태워야 했죠.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가 됐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의 10배였죠. 어린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갔습니다. 몽골 정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유일한 해법이었죠. 게르촌 주민들을 현대식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중앙난방을 공급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 그러나 몽골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0년 5억 달러 차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솔롱고 1단지, 솔롱고 2단지, 바양골링암 3곳에 총 7,009가구를 짓기로 했죠. 코오롱 글로벌이 솔롱고 1단지를 맡았습니다. 2023년 8월 계약액 1,626억 원, 회사 연 매출의 6.25%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7.5헥타르 부지에 약 5,000세대가 거주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었죠. 공사기간 40개월,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 건설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죠. 첫째, 기후였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콘크리트가 얼어붙죠. 골조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년 중 8개월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재였습니다. 몽골은 건설 자재의 6,065%를 수입합니다. 시멘트만 100% 자체 생산하고 철근은 100% 수입이었죠. 대부분 중국에서 운송해야 했습니다. 셋째, 인력이었습니다. 숙련된 건설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몽골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2024년 현재 솔롱고 1단지는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초원 위에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솟아오르고 있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난방 시스템, 상하수도, 스마트홈 시스템, 공용구역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개념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죠. 몽골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 더 이상 석탄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난방이 따뜻한 열을 공급하죠.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고 하수는 처리됩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EDCF의 힘입니다. 5억 달러가 7,000가구의 삶을 바꾸고 울란바토르의 공기를 정화하고 몽골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만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건설이었죠.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도화 엔지니어링, 수성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580억 원 규모의 사업관리용역 PMC를 수주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죠. 이것은 몽골 최초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스걸렁역에서 암갈랑역까지 17.7km 구간이었죠. 전체 사업비 17억 달러, 한화 약 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사업 초기 기본 설계부터 참여해서 시공 계약자 선정, 시공감리, 시험 및 시운전, 운영사 이관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2030년 8월까지 6년 2개월간 진행됩니다. 철도공단 이성의 이사장의 말입니다. 이번 성과는 철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성공한 모범 사례입니다.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의 시공사, 시스템사, 차량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면 2호선, 3호선 계획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수조 원대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코레일은 이미 몽골 철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KUICA ODA 사업으로 몽골 도로교통부 산하철도관제센터 마스터플랜 사업을 진행했죠. 2025년 4월에는 몽골 철도공사 UTY 경영진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KTX 시승, 차량기지 견학, 관제실 시찰, 몽골 철도 관계자들은 한국 철도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철도가 몽골을 바꾸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야심찬 철도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3단계에 걸쳐 총 5,683km의 철도를 부설하는 것이죠. 광물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대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신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광산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 노선 타당성 조사, 물류 연계 방안을 제시했죠. PPP 민관협력 사업 모델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몽골 철도 개발 전략의 청사진을 한국이 그린 것입니다. 이제 몽골 철도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한국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죠. 도로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정부는 1773km의 도로와 1481m의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죠. 2023년 몽골 건설 시장 규모는 약 4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GDP의 4%를 차지했죠.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4년 몽골 경제는 6%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신도시 개발, 지하철 건설, 탄소 중립 인프라,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몽골은 한국행복도시건설청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르온밸리, 쿠싱밸리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었죠. 한국의 세종시, 판교, 동탄 개발 경험을 몽골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몽골은 세계 19위의 영토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90%가 미개발 지역이죠. 잠재 인프라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 EDCF 5억 달러로 7,009가구 건설, 한국철도 기술로 17.7km 지하철 건설, 한국 건설 기업들이 수조 원대 몽골 시장 진출, 한국 도시개발 노하우로 몽골 신도시 설계 중입니다. 800년 전 몽골 제국은 초원에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은 그 초원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게르촌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고 말이 달리던 땅에 지하철을 놓고 초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깔고 있죠. 이것이 한국 건설의 힘입니다. 2022년 9월 울란바토르에서 3년 만에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된 것이죠.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준비한 이 축제는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에 관중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무대에 K-파프 커버 댄스 팀이 올라왔습니다. 몽골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객석은 열광했습니다. 마치 실제 아이돌이 온 것처럼 말이죠. 한식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떡볶이, 닭강정, 김밥, 몽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사흘간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 정필현 서기관의 말입니다. 많은 분이 다양하게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귀와 입과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행사 콘셉트를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몽골에서 한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류 콘텐츠를 찾는 몽골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몽골 TV에서 방영됐고 사람들은 빠져들었죠. 그러다 2010년대 BTS가 등장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몽골을 점령했죠. 유튜브에서 K-파프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235개국에서
K-파프 동영상 조회수가 23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몽골 청소년들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말이죠.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 세종학당 2013년 설립 이후 9년간 3,0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37만 400명이 졸업했죠. 2022년 현재 등록된 학생만 400명이 넘습니다. 학당장 이재복의 말입니다. 2013년도에 설립돼서 9년간 학생 3,0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를 제외한다면 370여 명에서 400명 정도가 매년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배울까요? 몽골 학생 해수의 대답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K-드라마, K-파프, 이것이 한국어 학습의 최강 동기였죠.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 치메드 게렐마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저희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 학습자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데다가 특히 K-파프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몽골 세종학당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K-파프로 배우는 한국어였죠.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기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BTS 노래 가사로 한국어 문법을 배웠습니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로 듣기 연습을 했죠. 즐거웠습니다. 공부가 놀이가 됐습니다. 치메드 선생님의 말입니다. K-파프로 배우는 한국어 자율반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를 통해 기초를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교육 독립법인 빅히트 에듀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BTS와 함께 한국어 배우기라는 교재를 만들었죠. 멤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듣고 따라하면서 기초 한글 및 한국어 표현,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설계됐습니다. 3분 내외 영상으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종이책 패키지도 출시됐죠. 전 세계 30개국에서 총 30만 권이 판매됐습니다. 미국 미들베리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학교, 이집트 아인샴스대,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에서 이 교재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의 말입니다. 해외의 많은 대학이 BTS와 함께 한국어 배우기 강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08년 전 세계 세종학당 17개소에 3,971명이 등록했습니다. 2011년 60개소 23,709명으로 급증했죠. 2013년 51개국 117개소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현재 200개소를 넘어섰습니다. 한류가 한글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유학이었죠.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1급부터 꾸준히 공부해 한국어 능력시험 TOPIK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약 5,000명이 성공적으로 졸업했죠. 그런데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14세, 15세 학생들이 대폭 증가했죠. 치메드 선생님의 말입니다. 한국 유학 외에도 취업, 이민, 취미 등 여러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몽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취업도 인기였습니다. 2024년 고용허가제 TOPIK 시험에 4,000명이 응시했습니다.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둔드고비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험에 응시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센터 이승재 센터장의 말입니다. 시험이 시작된 2004년 이후로 몽골 근로자 36,000명이 EPS 고용허가제 TOPIK 시험을 보고 한국에 취업했습니다. 몽골 수험생 에룬바트의 말입니다. 한국어로 일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또 다른 수험생 채책 벨그르의 말입니다. 한국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험 보게 됐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죠. 첫째, 안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죠. 둘째, 경제적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몽골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년 일하고 돌아가면 집을 살 수 있죠. 셋째, 교육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면 귀국 후 연봉이 2배가 됩니다. 한국 학위는 몽골에서 프리미엄이었죠. 한국 정부도 지원했습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 프로그램이었죠. 학비, 생활비, 항공료, 건강보험, 한국어 연수까지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높았지만 합격하면 인생이 바뀌었죠. 몽골 대학들도 한국어과를 경쟁적으로 개설했습니다. 한국학과가 인기 전공이 됐죠.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한국어 통역, 한국과 관련된 모든 직업이 몽골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K-파프 해외 팬 1만 2,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63.8%가 K-파프 외에 한글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파프이 한글을 널리 홍보하는 최고의 한글 전도사가 된 것이죠. 2021년 맥도날드와 BTS 합작 메뉴 더 BTS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포장지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B가 만든 신조어 보라해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전 세계 팬들이 한글이 적힌 포장지를 거래하고 기획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한글이 쿨한 문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 티셔츠를 입은 몽골 청소년들이 거리를 활보했죠. 한글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글이 패션이 됐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 주인 볼드 씨의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한국 음악, 한국 패션, 한국 음식, 모든 게 쿨합니다. 한국에서 일했다 온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동경이었죠.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가 됐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3만 6천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취업했고 매년 400명 이상이 세종학당을 졸업하고 4천 명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수천 명이 한국 유학을 꿈꿉니다. 800년 전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정복했습니다. 21세기 한국 문화는 몽골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BTS 한 곡이, K- 드라마 한 편이, 한국어 한 문장이 몽골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수교했습니다. 당시 양국 무역액은 271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상호 방문객은 연간 수백 명 수준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5년 후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말이죠. 2024년 현재 양국 무역액은 5억 7천만 달러입니다. 200배 이상 증가했죠. 상호 방문객은 연간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는 3만 명 이상의 몽골인이 살고 있고 몽골에는 2,7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몽골 투자 누적액은 11억 1,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몽골은 인구 350만 명, 한반도의 7배 넓이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제한적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이 몽골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형제민족이라는 정서 때문입니다. 몽골인과 한국인은 같은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보여준 것, 그것은 조건 없는 지원이었습니다. 1990년 몽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끊겼습니다. 경제가 마비됐죠. 몽골은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EDCF 차관으로 주택을 지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도로를 닦고 지하철을 설계했죠.
한국 의사들이 몽골 어린이들을 무료로 수술해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뒷돈도 정치적 양보도 불평등한 조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줬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린다는 것을, 한국 의사가 250명의 몽골 아이 심장을 고쳐줬다는 것을, 한국 기술로 통관 시간이 3일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한국 돈으로 7천 가구가 게르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철도 기술로 울란바토르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것을, BTS 노래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형님 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돕는 나라, 조건 없이 기술을 나누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뒷돈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몽골 사람들은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울란바토르 외곽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몽골 노동자 바트볼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짓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중국 회사는 급여를 자주 밀립니다. 러시아 회사는 안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는 약속한 날에 월급을 줍니다. 안전 장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도 기술자입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 학생 채책 양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 꿈은 한국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로 돌아와서 IT 회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몽골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BTS가 제게 한국어를 배우게 했고 한국어가 제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줬죠. 800년 전 몽골 제국의 기병대가 유라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른 방식으로 몽골을 정복했습니다. 기술로, 문화로, 진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몽골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됐습니다. 2025년 현재도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이죠. 코오롱 글로벌이 솔롱고 1단지 공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르온밸리, 쿠싱밸리, 한국의 세종시처럼 계획된 신도시가 몽골 초원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종학당에서는 매년 400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90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271만 달러의 작은 무역으로 시작한 관계가 3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고국을 발전시킬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몽골 인프라를 현대화할 것이고 양국 문화가 더욱 깊이 교류할 것입니다. 언젠가 몽골이 한국을 더 이상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진짜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것이겠죠. 하지만 그날이 와도 몽골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초원의 바람이 불고 게르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말들이 풀을 뜯는 그 땅에 이제 한국이 만든 아파트가 서고 한국이 깐 도로가 뻗고 한국이 설계한 지하철이 달립니다. 그리고 몽골 청년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아닌 기술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정복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쓰여진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몽골이 한국을 형님 나라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0여 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조건 없이 돕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몽골과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몽골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현지에서 느낀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